출발 새 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한 해가 가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경자년이 시작된 거죠. 풍요와 부지런함 그리고 영리함을 뜻하는 흰 쥐의 해를 맞아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2020년 본인이 바라는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성인 남녀들은 만사형통을 1위로 그리고 운수대통을 2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큰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크다는 거겠죠. 우리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도요, 모두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힘차게 아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애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헬마우스의 마우스가 쥐입니까? 아니죠. 입입니다. 예, 저희끼리는 이제 주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하여튼간, 예, 조심해서. 네네. 예, 좋습니다. 우리 헬마우스 첫 인사 잘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첫 번째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국회에서 연말 동안에 채택이 안 됐고요. 네. 문 대통령이 연말에 국회로 재송부 요청을 보냈는데 이때 이제 기한을 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로 잡아서 보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일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이틀만 딱 잡아서 보냈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좀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임명할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기류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에 이제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무부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이러면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안 됐고. 네. 그래서 오늘 정도에 빠르면 네.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추미애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치고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에도 검찰 인사폭풍이 몰아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게 조금 유력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정무의 시간이다. 네. 수사의 시간이 지나고 정무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윤석열 총장은 아시는 대로 초인류 특수통 출신이고요. 네.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검사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검찰총장 자리는 수사 지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이 이제 다른 한 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윤 총장이 이제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말 동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다른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제 경로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아니 국회에서 법 만드는데 왜 검찰총장이 경로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추미애 후보자는 정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구 5선 출신에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베테랑 정치인 출신이고요. 기존에 이제 윤 총장이 상대해왔던 박상기 장관이나 이제 조국 장관이나 둘 다 교수 출신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만나게 된 건데 인사개혁을 비롯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지금까지는 검찰에 밀어붙여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공수교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는 국회가 하는 거에 맞춰서 그 뜻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를 했다가 네. 그다음부터 슬슬 뭐 격노했다, 분노했다, 대노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그 노하는 거에서 이제 다음 단계 뭐 남았냐. 극대노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극대노. 얘기가 있었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추미애 그 장관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이런 게 참 관심을 끄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년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공개된 걸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왜곡한다라는 표현을 딱 보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울산시장 선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데 정작 그 핵심적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렇죠. 예, 뭐 법원에서는 공소시효나 범죄 성격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수사 진행을 고려했을 때 구속사의 필요성 소명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검찰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러면 이제 청와대로 수사를 직접 확대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도 현재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그러면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양쪽 손의 떡이 다 조금 쉽지 않아질 수도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공수교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영장을 기각시킨 그 판사님이 명재건 부장판사잖아요. 네. 이분이 검찰 출신이어서 사실은 좀 검찰 쪽에서 기대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와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납득할 수 없다. 영장 재청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그렇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검찰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건 하명 수사라는 전제 하에 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공무원들 쪽으로 턴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비치기도 하네요. 뭐 턴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그 쪽으로 방향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좀 빨리빨리 잘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네. 들렸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북한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이제 김정인 국무위원장의 그 신년사가 안 나왔는데 네, 맞아요. 대신에 그 나흘 동안 진행됐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제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 이런 평가고요. 특히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든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이런 이제 강조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8개월 만에 경제 건설 집중이라는 노선에서 핵 병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핵화 약속 같은 거 못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게 나흘이나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엄청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거다 봤는데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네. 사실은 좀 신여사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약간 톤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다면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나흘 동안 회의를 하면서 3일 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네. 굳어 있고 이제 결연하고 이런 표정이었는데 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좀 풀린 얼굴이더라고요. 뭔가 좀 개운해졌다. 자기들끼리 뭔가 좀 더 명확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은 미국이랑 대화를 끊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했고 전략무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잡아놓은 거 아니냐. 다만 여전히 ICBM 새로운 ICBM 발사 같이 좀 더 나가는 거 레드라인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핵경제 병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빨리 좀 우리 쪽하고 뭘 해보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미국이나 예. 이런 쪽으로 좀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지난해에 그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네. 남한의 어떤 그 중재 역할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는 한은 네. 남북 관계도 이제 진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쪽의 중재론, 역할론 어떤 게 있을지 대통령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이 뭡니까? 조금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로서는 재밌게 관전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네. 그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대탈주 이야기인데요. 닛산 르노 회장. 예, 닛산 르노의 얼라이언스의 그 회장을 지냈었죠. 네. 배임 혐의로 지난해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는데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나는 레바논에 있다라고 깜짝 설명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한 번 체포됐죠. 그다음에 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죠. 바로 다음 날 다시 체포됐습니다. 예, 다시 또 체포됐죠. 예. 그러다가 또 보석금을 냈죠. 그래서 예. 보석금이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돈 많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집에서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제 네. 있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열더니만 그 뿅 악기 사라졌습니다. 케이스, 예.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겼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0억의 보석금은 일단 날아가게 생겼고요. 그렇죠. 날아가야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뭐 기꺼이 내시겠다는 이런 입장인 걸로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부인이 것처럼 한 것 같아요. 캐롤이라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금을 2번이나 낼 정도로 그런데 다시 이제 한번 재구속이 될 정도로 일본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곤 전 회장의 아내가 프랑스로 갔다가 이 비밀 작전을 지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이런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음악단원으로 가장한 민간 경비회사 사람들이 이제 곤 회장의 집에 들어갔고 파티를 한다면서 네. 그런 뒤에 곤 회장을 악기상자 아마도 이제 그 컨트라베이스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네. 크니까요. 거기에 이제 숨기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한 3일 정도 밖에 있다가 다시 이제 나무 상자에 숨겨가지고 개인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출국했다.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빈틈을 좀 이용한 겁니다. 자가용 비행기 같은 경우는 수화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기장이 판단하면은 그냥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숨겨서 간 것 같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워낙에 이제 곤 회장을 고향 나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닥쳤던 개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레바논 국적도 있고 프랑스 국적도 있고 국적이 3개 있기 때문에 태어나긴 또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죠. 예, 여권이나 신분증도 모두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쪽인데요. 그 시작을 열 공수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2020년 7월경에는 공수처가 생길 것 같은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 이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질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출발 새 아침에서 2020년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정치인이신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애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끝입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하기까지 여당과
그 4+1 협의체의 그 여당과 그다음에 한국당 상당히 의원들께서 정말 머리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수십 년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탄생하게 된 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그리고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던 검찰의 권한 독점이 좀 깨지게 되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생겨났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 권력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공표, 법이 통과된 이후에 6개월 후에 이게 실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올해 7월 정도에 이제 생길 텐데 그동안에 어떤 준비 과정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법 부칙에 보면은 시행 전에도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그 준비 절차를 거치면 7월 정도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법이 공포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마 국회에서 그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네네.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각 당에서 또는 각 교섭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언제 공수처 출범하느냐 이 시기를 굉장히 많이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령이나 규칙 같은 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일단은 처장도 빨리 뽑아야 되고 검사나 수사관도 빨리 뽑아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안은 검사 50명, 수사관 한 7, 80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검사 25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규모가. 그런데 수사 대상은 한 7, 8천 명 정도 되니까 어떻게 이 작은 인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다 처리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고 있지만, 네. 독점적 관할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어떤 범죄가 생기면 우선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네.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아, 그렇군요. 예, 이 혼선을 오히려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항이, 작년 말에 그렇게 문제제기 많이 됐었던 24조 2항 통보 조항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가 인지되면은 먼저 공수처로 통보를 하고, 그럼 공수처가, 조기에 이건 공수처가 할 거, 이거는 원래 인지했던 수사기관이 할 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통보조항 24조 2항이 뭐 독소조항이다,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권한 배분이나 수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나눠지기 때문에 더 좋은 조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원래 원안에는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은 아니라고 불렀던 원안에는 네.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다 사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 네. 그게 오히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모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건을 갖게 된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통보를 받으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한 후에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나눠서 다시 회신 통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그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니까 모든 거를 공수처를 일단 모았다가 마음에 맞는 혹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수사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려고 이런 조항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니죠. 예, 어떤 분들은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한 게 검찰의 어떤 최근에 어떤 수사 행보에 이런 거에 제동을 걸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지정이 작년 4월이었고요. 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작년 초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윤석열 후에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때가 아니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그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 검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그 자격 요건,
그리고 수사관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너무 완화가 돼서 이게 현재 여당이나 여권 측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완화시킨 거다. 자격 요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전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검들이 수차례 있었고요. 네. 특검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특검보는 7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임명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필범하는 공수처의 검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하고요. 네. 그 10년 중에 5년은 재판이나 수사나 조사 업무에 복무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특검보다 훨씬 더 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완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요즘에는 판사도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사를 뽑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요건이 강해요. 근데 이걸 완화라고 얘기하면은 뭐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건지 네. 알 수가 없고요. 뭐 한간에서는 뭐 세월호 특조위에 근무했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예. 그런 사람들도 얘기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아시다시피 1기 특조위가 1년 동안만 가동이 됐었고요. 네. 2기 특조위의 경우에도 지금 1년 가동이 됐기 때문에 합쳐봤자 2년이에요. 5년 요건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네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잘못된 포인트를 짚고서 얘기를 자꾸 호도한 거다 이런 얘기네요.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원래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공수처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둘 다를 갖게 되면 이거는 그동안 비판이었던 거를 그대로 본인들이 답습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구분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제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곧 그 관련된 법이 통과되겠지만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다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약간의 과도기적 형태로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공수처도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공수처가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을 대상으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처럼 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되면서 비교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헌법소원은 뭐 당연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소원은 아시다시피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제기할 수 없고요. 그 제도가 굉장히 특정인의 권리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해야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뭐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난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네.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혀 이 헌법소원이라는 제도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려면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그 헌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는데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하고 굉장히 특정한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등권에 위배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헌법을 이제 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보셨겠지만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만 이 검사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임명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특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의 임명 절차에 위배된다 해서 뭐 위헌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평등권 같은 경우는 뭐 특검처럼 뭐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 이런 그 제도조차도 위헌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범죄다라고 또 아예 특정이 돼 있지 않고 그냥 굉장히 넓은 사람들의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에도 침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헌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 그런 주장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좀 이른 질문입니다만은 초대 공수처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이 되셔야 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설계해 놓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보면은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사람들이 거의 사실상은 만장일치해야 되는, 즉 야권까지도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처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다 못해서 혹시나 저는 걱정이 무색무취한 분이 되지 않을까. 무색무취한 초기에는 좀 분들까봐. 약간 주도권을 딱 쥐고 좀 조직을 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네. 여든 야든 다 찬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걱정인데 굉장히 하여튼 중립적인 사람이 될 것이면 틀림없다고 봅니다. 중립적이되 무색무취하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러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7시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임 법무장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된 건데요.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한 말씀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법제도가 이제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었을 때 추진했었던 법제도 개선 없이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들이 멈춰져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사임 이후로요. 그 부분 좀 반드시 챙겨봐 주셔서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실상부해야 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통과 후폭풍으로 좀 문자 테러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기권표 던진 것, 또 조응천 의원이 찬성표 던진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응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은 가지고 계셨지만 당론에 따라 찬성표 던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태섭 의원님의 경우에는 그분의 이제 고민은 이해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네. 그래서 뭐 아쉽다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다는 게 그냥 본인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어차피 이제 사람이 이제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또 당론이라는 것을 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따라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했는데요. 2부 첫 순서 우리 슬기로운 인터뷰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초대 손님이 왔습니다. 2020년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50만 청소년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뭐 우려도 혹은 기대도 같이 있는 게 사실이죠. 새해 첫 방송이니만큼 오늘은 특별하게 올해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찬우 군, 이상혁 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각자 소개 한번 먼저 해드릴까요? 네, 이상혁 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아,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찬우 군. 예.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우라고 합니다. 아, 우리 김찬우 군도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네. 근데 사실 저는 옛날에 두 분 나이 때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두 분은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시네요. 오, 신기합니다. 자, 우선 두 분이 이렇게 정의당의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부터 말씀할게요. 네네, 우리 찬우 군이 말하시죠. 예. 저는 막연하게 그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이 신기해서 처음에 정치에 관심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는 정치에 혐오 정서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오히려 정치를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정의당의 청소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YTN 보이는 라디오로 혹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요. 정말 앳되고 정말로 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눈이 그냥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정치 혐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이 정치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스스로 막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상혁군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옛날에 있었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후로 투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 참정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당이 어디냐 해서 원내에서는 정의당이다 해서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필리버스터가 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이 얘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찬우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지금 정치를 뛰어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셈인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 소개 잠깐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쪽 측면으로. 저는 그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한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게 된 계기는 네.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다는 얘기고 그냥 중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되돌아봤는데 네. 제가 중학교에서 다니면서 느낀 게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진짜 심지가 굳은 혹은 본인의 이렇게 가치관이 뚜렷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그 청소년인데 집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뭐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뭐 잘 설득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막 남을 거 아니에요? 뭐 해요 그러면? 네 시간이 남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이런 정의당 활동도 하고 제가 듣고 싶은 강의도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 본 결과 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내 결정을 내렸다.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지금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고요. 2019년 마지막 날에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 18세 되는 분들로부터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날 국회 앞에서 있었던 우리 찬우 군이 있었죠. 상혁 군은 거기 없었었나요? 네, 저는 학교 가느라고? 우리 찬우 군은 어떻습니까? 예,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되게 기쁘고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기자회견은 지난해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안, 학생 인권법 제정안을 입법하기 위해서 370여 개의 단체가 모여있는 초청회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네네. 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지난해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삭발과 43일간의 농성을 진행했었어요. 네,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 활동가의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 기쁜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만 18세 참정권은 투표 1년의 의미 이상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순수한 존재로 보아왔는데요. 내년 총선에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청소년들이 생기잖아요.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정치해도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쟤네들이 뭐라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우리 상혁 군 만 18세부터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나요? 일단 다들 선거권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로 많은 이야기들 나누면서 난 어디 뽑을 거다 아니 어디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한테 정의당은 뭐 하는 당이냐 이런 거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선거권이 생기고 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어차피 청소년들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우려는 기우임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왜 기울까요, 그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년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사를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선거권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할 때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걸 받는데도 전혀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감 선거라든가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선거하거나 의견 표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이 많았지만 나머지 그런 정치적인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 학생들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왜 잘 모르면서 왜 이런 거 하려 그래? 막 이런 어른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교육만 청소년이 당사자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다 결국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일상생활의 당사자도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교육감만 낮춰야 될 이유가 있느냐. 교육감 낮출 거면 다 같이 낮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결과적으로 정치는 일상생활인 것이고 그 일상생활을 하는 당사자는 우리 청소년인데 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느냐. 우리의 의사도 반영되는 게 맞다. 그렇군요. 저도 갑자기 한 대 띵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찬우 군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필요성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느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참여할 그 권리가 보장되잖아요. 네. 그 말은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등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사실 이상형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가 우리 삶에서 그 끼치는 영향이 엄청 지대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녹색당의 신지혜 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본인도 대학교 안 가고 나도 정치를 하겠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을 보니까 저랑 저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수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치에 관여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실 정치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사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군. 일단 학교는 직장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출근하듯이 등교하고 다음에 뭐 상당수의 생활을 그곳에서 보내고 또 매일 똑같은 직장 동료와 그부들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직장과 학교는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하면 이건 직장의 정치화를 유도를 해서 일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논리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는 더 정치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직장이건 학교건 더 정치화가 돼서 더 정치적으로 많은 토론을 나눠야 되고 오히려 그런 토론을 금기시하는 지금 정치 혐오, 한국의 정치 혐오 문화라던가 혹은 정치 문화 자체가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 혐오 얘기를 두 분 다 하고 있는데 그 정치 혐오는 왜 생깁니까? 왜 우리 지금 이 두 분은 정치에 대해서 같은 학생들이나 같은 청소년들이 혐오감을 좀 느끼고 싫어하는 어른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 혐오예요? 예. 정치 혐오에 동의를 하면 정치를 하지 않겠죠.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얘기를 해서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네요. 네. 좋습니다. 그 교육제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그 여러분들 기성세대나 여러 기성 정치인들을 볼 때 너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그 청소년을 일하려고 할 때 청소년이 일하려고 할 때 청소년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번이나 전전에 막 청소년 쉼터 예산이나 청소년 위생용품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런 그래요? 것들을 보면은 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권위주의적인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청소년들은 정치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접하고 있나요?
비청소년들과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 비청소년이라 그럽니까? 우리 어른들을? 네. 네. 아무튼 그런데 네.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 뉴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던가 혹은 SNS라던가 혹은 주요 일간지의 뭐 홈페이지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2030 세대의 뉴스 소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정보를 조금 무비판적으로 그리고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 청소년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가짜뉴스는 뭐 청소년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쉽게 속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판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건 개인이 세워야겠죠. 결국엔 판별하는 기준은 결국 개인이 세워야 되는 거고 가짜뉴스라는 거는 언론이 작정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속지 않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건 언론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결국 끊임없이 개인들이 의심하면서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적으로 뭐 편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는 건 아니다. 그건 그렇죠.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네. 그런 비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찬우 군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동의하는 얼굴이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선거 연령 하향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 연령이 갑자기 낮아졌다기보다는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의 힘을 더 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나 자신이 출마할 수 있을 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정당법 22조의 개정을 통해서 당원 가입 연령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11살, 11세부터 입당을 했거든요. 오. 해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정당의 유명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당은 만 16세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하고요. 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18세도 늦었다. 16세부터 우리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게 맞습니다. 요점이군요. 네. 아, 제가 갑자기 막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현재 20대 국회가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치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은, 아, 진짜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괜찮다. 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국회가 정말 많이 보이콧을 했잖아요. 네. 사실 국회라는 곳은 좀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만나서 협상도 하고 근데 항상 좀 너무 양극단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 너무 양비론적인가요? 아, 그러니까 너무 타협이 없고 네. 양극단적으로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럼 본인이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타협도 잘하고? 아니 뭐 제가 한다고 잘할 수도 없겠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네. 네, 좋습니다. 찬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양당제 폐해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그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고 다양한 정당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정의당만 이렇게 청소년 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다른 당은 없습니까? 원내정당 중에서는 민중당이라는 당이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소년위원회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민중당은 지금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새로운 보수당 이제 뭐 나올 앞으로 만들어질 그 당에서는 기획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런 점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새해 소망이 뭘까요? 우리 한 분씩 차례로. 예. 새해 소망은 뭐 일단 총선에서 정의당이 많은 이상 원내 교섭단체. 와, 김상경 대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우리 듣고 찬욱은 계시죠? 어떻습니까? 네. 저는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1년 전에 삭발 농성도 하고 했을 때 네. 정치인들이 나는 만 18세 선거 연령이 하향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천정배 의원도 동의를 했었고요. 천정배 의원이 이번 선거개혁안에 기권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의원들이 없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찬우 군, 이상혁 군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